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학자들 일부 학자들은 국제인권법을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국제인도법에다가 국제인권법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걸 통틀어 놓은 개념을 진정한 의미의 국제인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무력 충돌 사용 상황에서도 또 다르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 적용되는 중요한 법 질서가 국제인권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파악을 해야지 종합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주장이긴 한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화된 주장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헤이그법, 제네바법, 국제인권법까지를 모두 합해서 국제인도법이라고 부르자 하는 어떤 주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아직 국제인도법이다 할 때는 국제인권법과는 별개의 어떤 법질서로서 생각을 하고 오늘날의 국제인도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을 국제인도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념의 계보 정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국제인도법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확장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죠. 그것이 바로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변화, 무기 체계의 발달, 그다음에 무력 충돌에 따른 피해자의 급증 이러한 어떤 현상이 거기에 그러한 용어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인도법이라고 오늘날 우리 얘기할 때는 그러한 개념 쪽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날의 국제인도법으로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인도법 계속 얘기하는데 또 제네바법도 얘기하고 헤이그법도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냐 도대체 뭐가 제네바법이라고 얘기하고 헤이그법이라고 할 때는 헤이그에서 만들어지고 제네바법은 제네바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것, 즉 국제인도법이라고 했을 때 그 적용되는 주요 법원이 뭐냐, 소스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네바법과 말하자면 전통적인 좁은 의미의 국제인도법과 헤이그법으로 한번 구분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제네바법은 1864년에 만들어진 그 제1차 제네바 제1차 적시자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1949년에 만들어진 4개의 제네바 협약에 오늘날 이 협약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한국도 물론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4개의 제네바 협약과 그 다음에 2개의 이제 1977년에 만들어진 2개의 추가 의정서가 이제 이 제네바법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4개의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주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제1협약은 육상 전투와 관련된 것이고 제2협약은 해상 전투, 제3협약은 포로, 제4협약은 전시에서도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용을 4개의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고 이 4개의 제네바 협약은 오늘날 웬만한 국가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다 가입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7년에 중요한 2개의 추가 의정서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이 2개의 추가 의정서에 모두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49년이란 시점은 2차 대전 직후죠. 그때 2차 대전의 경험으로 이제 말하자면 제네바법의 그 집대성이 이루어진 게 1949년 제네바 협약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어떤 무력 분쟁 상황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어떤 식민지 독립을 위한 민족 해방 전선의 전투라든가 아니면 내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정규적인 전투가 상당히
늘었고 그것이 인류의 희생을 더 많이 강요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좀 추가적인 얘기들이 주로 많이 보완된 것이 1977년에 2개의 추가 의정서입니다. 그것은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내용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서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2개의 추가 의정서가 채택이 됐고 이것은 1949년 제네바 협약보다는 조금 당사자가 적습니다. 한국은 전부 다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이제 표장에 관한 이건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은 아닌 그러한 내용들이 채택이 돼가지고 제네바 법의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다 어떤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법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그법은 말씀드린 대로 1899년과 1907년에 두 차례의 만국 평화회의 때 교전구칙에 관한 이제 기본 법규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는 인류가 이런 포괄적인 어떤 전투와 관련된 무력 사용과 관련된 법규칙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이제 더 많은 국가 또 복잡한 국제 정치적인 영향. 왜냐하면 1899년과 1907년만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중심 국가들이 유럽 국가와 약간의 미국이나 그다음에 기타 국가들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유럽 바깥에서는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법 질서를 합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친다면은 국가 수가 그 당시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무기가 굉장히 발달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상황을 전제로 했던 만국 평화회의 때 만들어졌었던 어떤 법 질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다지 무기의 어떤 파괴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 오늘날은 비현실적으로 됐고 새로운 어떤 법 질서를 요구하는 종합적인 법 질서를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사실은 도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국제정치 질서의 어떤 복잡화로서 이런 20세기 초반과 같은 어떤 종합적인 전투 규칙을 인류가 또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2차 대전 후에 주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부 주제에 관한 어떤 조약들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 무력 사용 시의 어떤 교전 규칙에 관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때 만들어진 조약들이 기본 법규를 형성하는데 그 뒤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부 주제별로 여러 가지 조약들이 꾸준히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헤이그법 계열. 사실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조약들은 헤이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기 사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냥 헤이그법의 계열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문화재 보호라든가 핵무기라든가 또는 세균 무기, 화학 무기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대인지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이 있던 대인지뢰 또는 집속탄 금지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관한 조약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폭넓게 다 헤이그법의 어떤 내열, 즉 무력 충돌과 관련된 상황을 규율하는 법 질서로서 작동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러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개별 조약들은 많은 당사국이 아닌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기 여러분이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조약 중에서는 여러 개 당사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한국적인 상황, 유교를 경험하고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조약들이 있어서 이러한 조약들에 한국이 모두 당사국으로 돼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러한 조약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또 그것의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무력 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국제인도법의 어떤 내용을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더 그쪽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 분야의 공부할 대상이라고 하고 그냥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국제인도법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 군사적인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교차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인도법이다. 즉 군사적인 필요성만 강조한다면은 어떠한 인도적 고려도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뭐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나쁜 중죄인데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많이 죽일수록 상을 받고 훈장을 받지 않습니까? 또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필요성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전쟁 자체를 하는데 너무 뭐랄까 제약이 많고 그럼 그냥 우리가 몽땅 다 죽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또 그러한 것도 전쟁 자체, 무력 충돌 자체가 일단 발생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나는 다 죽어버리고 나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최대한 살렸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정답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력 충돌 상황에서 그 어떤 무력 사용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기본적인 인도주의적인 고려의 필요성, 그 양자가 교차점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 100년에 비하면 인도주의적인 고려의 필요성이 차츰 더 과거보다는 고양됐다. 그만큼 인류가 더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그냥 한번 우리 그 국제인도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 주요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즉 무력 충돌을 전제로 할 때 어떤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은 허용이 된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원칙, 즉 정당한 공격을 할 때에도 불필요하게 파괴하거나 그 주변을 과도하게 초토화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과도한 고통,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지 그것을 상대방을 아주 파괴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것들은 금지돼야 된다는 인도주의적인 원칙, 인도주의의 원칙이 또 하나의 이 양대 원칙이 기본 원칙이겠습니다. 뭐 그것과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중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비례성의 원칙은 군사작전의 피해가 그로 인해 어떤 부작용은 사실 최소한의 부작용은 어쩔 수가 없지만 군사적인 이익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클 때, 너무 불균형적일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100명, 200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든가, 뭐 하나의 그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다 파괴하게 된다든가, 이러한 너무 불균형적인 어떤 공격과 파괴와 고통을 가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비례성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이고 또 그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별의 원칙, 즉 군사 목표와 민간 시설을 구별해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투 수단과 방법에 관한 어떤 제한이
설정돼야 된다 하는 점을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이다. 뭐 꼭 이걸 5개만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습니다. 어떻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1번, 2번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3번, 4번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6개, 7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것이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인도법은 맨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상한 병사의 보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차츰차츰 그 개념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오늘날은 뭐 포로, 억류자, 민간인 또 뭐 여러 가지 이제는 환경도 보호하고 어떤 문화재도 보호하고 뭐 이제 난민 같은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보호하고 이런 보호의 개념이 차츰차츰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확대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인도법과 관련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중립적인 중개자 역할을 해서 전쟁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즉 서로 무력 충돌을 한 양 당사자 간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그래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웬만해서는 신뢰를 갖기가 어렵죠. 저쪽에서 누구 한 사람 보냈는데 저거 간첩이 아닌가? 뭐가 잘못된 우리를 여기다가 무슨 폭탄을 심어가지고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군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늘 하면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투가 실제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필요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바로 국제접십자위원회가 지난 160, 70년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쟤네들은 정말 중립적으로 어느 편도 안 들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신뢰를 상당히 얻은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접십자위원회가 이런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뭐 포로나 어떤 억류된 사람들을 감시자 없이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면담하고 또 그 다음에 본국의 가족들하고의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구호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실종자 파악을 하는 그런 민간인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역할들을 국제접십자사가 이런 전투 상황 같은 데서 하고 그러한 어떤 160, 70년간의 어떤 중립적인 활동의 실적으로서 오늘날 국제적인 신뢰를 얻어서 다른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제접십자가 활동한다면 저 기관은 우리 편 쟤네 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활동을 해주겠다. 그럼 이런 경우 아까 얘기했대로 뭐 누가 포로가 됐는지 죽었는지 이런 소재 파악 같은 경우는 사실 양쪽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중립적인 접십자위원회가 국제접십자위원회가 하면은 양쪽에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신뢰를 얻고 접십자위원회가 그런 의미에서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제인도법 얘기를 하면서 서두에서 국제인권법과 같이 어떤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우리말로 비슷하기도 하고 영어로도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뭐 언뜻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또 왜 어떤 분은 국제인도법에다가 국제인권법까지 넣어서 이 전체를 국제인도법이라고 얘기해야 말하자 하는 주장이 나온 배경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자는 좀 개념과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국제인도법은 누차 얘기한 대로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무력 분쟁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 분쟁에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람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적을 살상하는 수단, 그것에 대한 수단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국제인권법은 그 개인의 어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는 그 법 규범으로서 이거는 재산은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자연인,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그 인권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천부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은 기본적으로 무력 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력 충돌이 없는 경우에 일상적인 상황,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사는 일상생활에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받을 상황이 없습니다. 국제인권법은 평상시가 기본으로 하지만 또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인권법은 무력 충돌과 아닌 상황 모두를 적용하는데 다만 오히려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이 제한이 인정이 됩니다. 즉 국가가 어떤 뭐 전쟁을 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국가 생존이 어떤 걸린 어떤 위기 상황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의 내용이 일부 제한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집회 시위의 자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공공적인 비상사태에서는 일정한 부분 국가가 평상시보다 더 제약을 하고 그 집회 시위를 규제를 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상으로도 인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인권법은 평시와 무력 충돌 사이에 모두 적용되지만 일부 국제인권법은 오히려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제한이 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력 충돌 상황일 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는 적용 시기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 대상에 있어서도 그 국제인도법은 아까 말씀대로 사람과 재산 모두를 다 보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그 실제 전투에 참가해서 활발하게 그 무력 충돌 와중에 있는 어떤 병사보다는 그 적대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부상병자나 포로나 민간인 보호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는 내용이고 전투원과 그렇기 때문에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 요소이고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무력 충돌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주로 국가와 적국민 사이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은 평시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또 국제인권법은 어떤 내국인 관계없이 평등 대우가 기본 원칙인데 그렇지만 이제 국제인권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인권법의 인권조약에 가입해서 그 조약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하면은 적용은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평등하게 한다 할지라도 국내에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다 내국인이기 때문에 주로 자국 정부와 자기 나라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 대상에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많은 인권적인 문제 무슨 참정권이다, 언론의 자유다, 집회 결사의 자유다, 뭐 종교의 자유다 이런 것은 국제인도법의 적용 대상 주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상황은 주로 국제인권법의 그 적용 대상이고 반면에 국제인권법은 뭐 적대행위와 적대행위 참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이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지휘관은 어떤 책임을 져야 부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은 국제인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주로 국제인도법상의 문제로서 다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 참여자 모든 개인에게 준수 의무가 부과가 되고 그것을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면은 그 위반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돼서 그 나라 국내법이든 경우에 따라서 그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는 오늘날 국제 형사재판소까지 만들어서 국제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미약하긴 하지만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인권법의 경우는 뭐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형사처벌을 하고 보편적인 어떤 관할제도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형사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제재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는 차이가 있고 또 국제인도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어떤 적용 협정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비해서 국제인권법의 경우는 유럽인권협약이라든가 미주인권협약이라든가 이와 같이 어떤 특정 대륙 지역에만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점에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차이가 있다. 즉 하나는 제일 큰 출발점은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지만 양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용되는 상황이 다른 것뿐이지 그 이념적으로는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자 하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규범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양자는 각기 다른 기원에서 병렬적으로 따로따로 발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특히 20세기 후반을 지나서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에 있어서는 양자의 경계가 상당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제인도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어떤 무력 분쟁 상황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평시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과거보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국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평시가 아닌 어떤 국제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이 아닌 평시를 전제로 하고 오히려 무력 분쟁 상황에서는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은 점차 국제인권법은 나름 또 여러 가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보호되는 국제인권의 수준이나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양자는 각각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별개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지만 아까 얘기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궁극적인 어떤 실현 가치는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오늘날 점차 상호 보완적으로 국제인도법이 과거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로까지도 적용이 확산되고 또 국제인권법도 과거보다 과거에 국제인도법만 적용되던 분야까지 국제인권법이 확산되고 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의 보호를 보충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날 국제인도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가장 그 발전의 원동력이나 계기랄까 하는 것은 바로 국제인권법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인도법도 오늘날과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는 상호 영향을 대단히 많이 주고받고 있는 법규범이다.